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강의 시작해 봅시다. 이 수업의 제목이 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죠. 그러니까 이 수업의 앞에 한 30% 정도는 이제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워밍업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변에서 흔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특히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 우리는 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국민의 뜻이 이러저러하다면 우리는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또는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란 말을 참 자주 쓰죠. 난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물론 전시 상황이면은 공통의 외부의 적을 우리가 를 패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국민의 뜻이 있겠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 방역 상황, 국가 위기 상황에는 국민의 뜻이 있죠. 무엇보다도 방역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국가 방역을 우리가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국민의 뜻이지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국가 방역을 하는가는 또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국가 방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냥 집에만 다 머물러 있으면은 일절 서로 만나지 않으면 국가 방역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러면 국가 경제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뭐 심지어는 어 미국 사람들이 뭐 데모하면서 차라리 병에 걸리면 걸렸지 우리는 굶어 죽는 것, 병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 경제를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는가 그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뜻은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 뜻은 그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때 어떤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데 누구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민주주의는 그러면은 이제 다수의 입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또는 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입장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 다수의 입장도 다수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입장이 다 다른데 국민의 뜻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 던져야 될 질문을 다수의 결정이 과연 최선의 결과인가? 우리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수는 이제 절대 다수하고 단순 다수가 있죠. 단순 다수는 최다 득표를 보낸 사람들이 어, 단순 다수죠. 그러니까 어떤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입장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집단을 단순 다수라고 부르는 거죠. 절대 다수는 표에 참여한 사람들 과반수 또는 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절대 다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를 확보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죠. 이외에 대통령의 투표율을 보면 13대는 노태우 대통령이 36.6%, 그러니까 절대 과반수를 넘지 못했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14대 때 42%, 그 다음에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40.3, 그 다음에 16대 때 노무현 대통령이 48.9, 17대째 이명박 대통령이 48.7, 이때 이제 이해창 무소속 후보가 15.1% 정도를 가져가서 그 다음에 18대 때 박근혜 대통령이 51.6, 그 다음에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41.1 이렇게 얻었으니까
국민의 과반수를 얻은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국민의 과반수도 못 미치는 후보들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다수의 결정이 최선의 결과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따르죠. 그 결정을 따랐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결정이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결정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은 뭐 지금 그 다수의 결정이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심지어 소수의 결정보다 더 나쁜 결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지난번 뭐 대통령 선거 결과만 해도 대부분의 결과가 다수의 결정이 좋지 않은 결과였죠. 되게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은 성과가 좋지 않았죠. 대부분의 이제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유일하게 감옥에 가지 않은 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뭐 민주 진영의 사람이니까 뭐 보수 정당을 대표하긴 했지만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김영삼 대통령도 IMF를 이제 유발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이 뭐 직장을 잃고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도 바꿀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굉장히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대통령을 보면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인데 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통해서 본인이 부를 축적한 그런 목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런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최순실이라는 그런 사람하고 엮여서 그렇게 이상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보수에서는 거의 뭐 나라를 그런 흔들 정도의 어떤 경제 위기나 아니면 국정 농간, 국지불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뭐 보수가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보수가 당선된다라고 유시민 씨가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역사를 보면 보수 쪽은 나라를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를 보냈고, 그래서 다수의 결정이 과연 그런 대통령을 선발한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는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사례 수는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죠. 나라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국정 농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국가를 개인의 불 축적을 위해서 이용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명백하죠. 이 한국의 사례를 봤을 때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결정을 계속 할지, 그리고 또 이제 보수가 혁신을 해서 과거의 보수 같지 않은 그런 형태로 거듭난다면 또 이제 다른 그런 판단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 색깔론으로 전환해서 그런 항상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풍 색깔론으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흐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제 발전주의, 그러니까 보수는 경제다, 이런 이제 인식을 심어줬던 거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 과거에 경제 성장이 주로 이제 보수 정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하는 거죠. 보수는 경제에 강하다.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를 이제 형성을 했기 때문에 항상 선거에서 소위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런 유리한 그런 지형에서 보수가 경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어느 정도 한국이 산업 구조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 경제 발전 정도를 보면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죠. 물론 이제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이 정부도 지나가고 나면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진보 정부의 경제 성과율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부가 더 경제 성장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한 대통령이 이 세계 경제의 거대한 이런 쓰나미 같은 그런 흐름에서 그걸 이겨가지고 뭐 한 나라를 특별히 더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러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산업 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어떤 임금 수준이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기는 옛날에 1980년대나 뭐 70년대처럼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아주 혁명적인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뭐 어떤 대통령이 돼도 사실은 경제 성장을 뭐 특별히 발전시킨다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최소한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뭐 국가를 말아먹는 뭐 그런 일이라도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제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요점은 뭐 진보가 경제에 강하냐 보수가 경제에 강하냐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뭐 진보가 경제에 강하다 보수가 경제에 더 강하다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거죠. 대통령이 뭐 바뀐다고 해서 경제가 크게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죠. 물론 이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이제 국가 대통령의 어떤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국가 방역 상황이나 아니면 뭐 국가 어떤 남북 간의 그런 어떤 갈등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거나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도력이 중요한 것이죠. IMF 크라이시스에서 어떤 뭐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에서 국가를 빠져나가가 했듯이 그런 상황은 이제 대통령의 지도력이 중요하지만 뭐 일상 정치 상황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국가 경제를 뭐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경제 발전론 때문에 진보가 경제와 안보는 우세하다는 그런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계속 진보를 더 진보보다 보수가 선거 경쟁에서 어, 유리한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다수들이 내려왔던 거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보수에 대한 그런 환상이 많이 깨졌죠. 보수가 안보에 강하고 그리고 보수가 또 이제 경제에 강하다는.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은 이제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되게 10년으로 변하는데 또 이제 진보 정권에서 이제 10년 동안 뭐 특별한 경제 성과가 없거나 그 다음에 뭐 그밖에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국정 운영 성과가 있으면 또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또 다시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이제 보수가 맡겨놨더니 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면 또 진보로 바뀌고 이런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수의 결정이 최선의 결과인가? 이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뭐 이런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도 뭐 친구들 사이의 결정을 우리가 해봐도 그 다수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건 아니죠. 가장 결정적으로 다수가 아주 우매한 결정 아니면 위험한 결정을 하는 거는 왕따 같은 게 이제 그런 다수의 잘못된 결정이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독특하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한 소수의 사람들을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 이게 바로 이제 다수의 결정이 얼마나 어, 위험할 수 있는지 우매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수의 결정이 최선의 결과는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다수 결정이 소수 결정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소수의 뭐 독재자가 나온달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똑같이 어차피 확률의 반반으로 다수의 결정과 소수의 결정이 똑같이 우매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정당성이 어디에 가야 되는가? 그럼 다수에 가야겠죠. 어차피 반반의 확률로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그래도 소수보다는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많은 삶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이제 나은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그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이유는 일단은 의사결정 방식이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소수가 돼서 옳지 않은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되지만 언젠가는 또 나도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다면 그러니까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내가 다수가 될 확률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그렇다면은 다수의 결정이 최선이냐 아니면 뭐 우매하냐 그걸 뛰어넘어서 다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다수의 결정이 내 뜻과 맞지 않고 심지어는 다수의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소수에 이번에 처하게 된 내가 아니면 또 소수가 언젠가는 또 다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적인 민주성, 절차적인 형평성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다수의 결정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다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의 선호가 서로 다르다면 다수의 뜻은 누구의 뜻인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다수의 뜻, 그럼 마치 이 다수의 뜻이 일관된 다수의 뜻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수의 구성원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다수의 뜻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수의 뜻이 존재한다면 단지 우리가 제한된 선택에서 A와 B라는 제한된 선택에서 다수가 단지 A보다는 B를 더 좋아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뿐이지 이 B를 선택한 다수들은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 색다른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B에서도 B1이 있고 B2가 있고 B3가 있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다수의 뜻은 누구의 뜻인가? 공통된 다수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두 가지 선택에서 다수의 뜻이 모아지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다수들이 모두 선호하는 공공의 이익은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외적인 상황, 그런 어떤 국가의 위기 상황, 공공의 적이 있는 상황, 지금은 우리의 공공의 적은 바이러스죠. 그럴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은 존재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론상에서는 또 다수의 뜻은 다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수의 뜻은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다 자기마다 어떤 정책적인 입장, 그리고 이념적인 입장이 다 다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라는 것은 이 다수 시민사회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중에 다수하고 소수가 갈라져서 여기가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정책 입장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돼서 객관적으로 반영이 돼서 정부가 형성되고 이 정부가 이 다수의 이 객관적인 입장을 그대로 정책으로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죠. 근데 과연 이 다양한 선호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게 가능한가? 이와 같은 질문에 이제 에로란 학자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했는데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이 객관적인 다수의 객관적인 입장을 그대로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 일관된 다수가 반영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impossibility theorem이라고 부르는데 불가능성의 원리. 예를 들어서 A안하고 B안하고 C안이 있는데 이 A, B, C안을 다수결로 결정을 할 때 A하고 B하고 먼저 경합을 할 경우에
A가 만약에 선택되면 우리는 A가 다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A하고 또 C하고 이제 경합을 해서 A하고 B하고 C하고 경합을 해서 B가 선택되면 우리는 이제 B가 다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C보다 B가 선택이 됐고 B보다 A가 선택이 됐으니까 당연히 A하고 C하고 경합을 하면 A가 이겨야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C보다는 B가 더 좋고 B보다는 A가 더 좋아야 되니까 A하고 C하고 붙어도 A가 선택되겠죠. 그러니까 A를 선택하는 다수가 항상 이겨야겠죠. A를 선택하는 다수가 B하고 붙어도 A가 이기고 C하고 붙어도 A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A를 지지하는 다수의 선호가 A가 B하고 붙던 C하고 붙던 항상 이겨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에로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A하고 C하고 경쟁을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C보다 B가 좋고 B보다 A가 좋으니까 당연히 A보다 C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A하고 C하고 붙으면 이 다수는 A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C를 선택한다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에로가 보여줬어요. 이거 한 사례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다수의 뜻이 일관되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다수는 B하고 A하고 붙으면은 A를 지지를 해요. 그리고 B하고 C하고 붙으면은 또 B를 지지를 내는데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다수라고 한다면 A하고 C하고 붙을 때 A를 지지해야지 일관된 다수인데 A하고 C하고 붙으면 C를 지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뜻은 항상 일관되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투표를 하는가에 따라서 A하고 B하고 붙이는가, B하고 C하고 붙이는가, 그리고 또 A하고 C하고 붙이는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의사 일정을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의제 설정이라고 해요.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이제 다수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다수결 방식에서 이 선택되는 대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합시키는가에 따라서 다수의 뜻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그런 다수결 제도를 이용하면 다수의 뜻은 항상 일관되게 같이 A하고 B하고 붙건 A하고 C하고 붙건 상관없이 다수의 뜻은 A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 다수에 속하게 될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야. 우리는 다수결 제도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다수결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다수의 뜻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따르는 이유는 그 다음에는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또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사하는 투표권이 동등하게 행사되고 언젠가는 자기도 다수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의당을 뭐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 그 중에서 물론 이 사람들이 다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당이 권력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다수에 영원히 속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인종적인 다인종 사회니까 예를 들어서 음, 유색인종이 원하는 바가 실현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흑인들은 항상 인종적으로 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표에서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제시된 선택만 하는 거죠. 백인들 후보들 중에서 A, B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 어,
선택 대상으로 A와 B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뭐 흑인만을 위한 정책을 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중에서 항상 소수에 속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다수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수결보다는 오히려 뭐 사달이나 아니면 추첨이 훨씬 더 공평한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원히 다수에 속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와 좋고 싫음의 문제. 과연 민주주의가 옳고 그름의 문제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항상 더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죠. 뭐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뭐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근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다수와 소수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선택을 하는 건 아니죠. 아까 뭐 대통령 선택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도 뭐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에 자기가 BBK에 투자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뭐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뭐 덕성여대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디오가 그대로 방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 알면서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기 회사에 투자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한 게 아니죠. 그쵸? 지금도 뭐 국가 지도자는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뭐 국가의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그리고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보다는 다수와 소수의 문제고 또 다수는 어,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아니면 특정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도 그런 일은 많이 있죠. 회사 내에서 직장에서도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다수가 옳지 않은 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은 옳은 길이 소수가 되고 그게 선택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면 뭐 어떤 검찰이나 어떤 뭐 경찰 그런 조직 내에서 그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공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권력의 사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그런 행태를 많이 보여주고 그게 하나의 어떤 직업 문화처럼 직장 문화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부패 한쪽에 이제 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정직하게 그렇게 일선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조직이 잘못됐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름을 선택한 사람이 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죠.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역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라는 거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배운 거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런 정치 현상, 정치학자라면 그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에 충실하고 그게 이제 옳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정치권에 뭐 기웃기웃한다 할지 아니면 뭐 그 밖에 어떤 뭐 기업가 뭐 정치학자들은 뭐 이렇게 뭐 기업가 연관지어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적지만 뭐 이공대 쪽은 뭐 외부에 뭐 더 이렇게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많기도 하니까 학생이나 연구에 충실하지 않고 이제 외부 쪽에 더뭐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정치학자들은 이제 정치권에 들락날락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얼굴 비춰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뭐 명예라고 볼 수도 없죠. 근데 어쨌든 인지도를 쌓는다거나 또 인지도에 따라오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가 따라오니까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하지만 다행히 이제 되게 보면은 뭐 정치평론가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라기보다는 이제 거기 나온 사람들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쨌든 정치학자 중에서 뭐 연구에 중요한 업적을 쌓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전혀 TV에 보이지 않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 옳고 그름의 문제. 여러분이 다수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고 또 정치는 옳은 걸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정치에서 다수와 소수는 옳고 그름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좋고 싫음으로 갈라지는 거고 나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 국민은 물론 이제 과거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둘 다 감옥에 가 있으니까. 하지만 투표 선거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못했지만 그런 국정 운영을 잘못했을 때 그런 선거 외의 방법으로 이제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런 잘못됨을 교정하고 그런 능력, 그런 대단한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미 민주주의 국가 지표를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더 뒤처져 있는 걸 나와요.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그 국민이 문제가 있는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좋고 싫음의 문제니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걸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돼서 이런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하루에 뭐 7만 명, 5만 명 그렇게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 코로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그걸 코로나를 문제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면 마스크 쓰지 않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잘못된 지도자를 뽑은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국민들이 어, 허용하지 않죠. 그리고 한국의 이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어메이징한 역사죠. 경제 발전의 역사도 대단하지만 아마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 지금 내가 미국에서 이제 오랜 유학을 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느끼는 바와 한국 정치인들이 느끼는 바를 비교해 보면 한국 정치인들이 훨씬 더 국민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정 운영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어, 평가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미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의 향방이나 추이를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걸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그건 이제 파퓰리즘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수의 결정이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건 아니죠. 우매한 우민주의란 말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가장 미국 헌법은 이걸 제일 우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변도, 다수가 항상 현명한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제 철인 정치를 내세웠죠. 그러니까 다수는 언제든지 우매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따라서 소수를 핍박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철인, 현명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플라톤의 생각은 정치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본 거죠. 이렇게. 철인만이 옳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수에게는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항상 그냥 국민의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은 떤 국가의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의 문제 상실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이제 자유의 가치도 있고 또는 평등의 가치, 공정의 가치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당마다 이제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를 하죠. 보수적인 정당은 이제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보는 평등과 공정의 가치. 근데 이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행동이 이런 가치와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국민들은 거기에 실망하게 되고 또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단 행동을 위해서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한국에는 이제 진정한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각각 자유와 평등인데 한국에서는 과거에 한국의 보수는 뭐 자유, 말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기업인의 자유를 의미했던 거죠. 재벌의 자유. 그리고 이들이 추구했던 거는 어떤 색깔론, 북한하고 어떤 그런 대치 상황을 그런 위협 상황을 조정 음, 남북의 어떤 그런 긴장 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지난번 총선에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 나타났고 지금 보수가 영원히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뭐 잠시 뭐 민주당과 거의 동등한 그런 지지율까지 얻었지만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한 뭐 15%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색깔론 국가의 위기 상황을 초래해서 안보 그 이데올로기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이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 이 자유의 가치를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로 이제 거듭나면 이제 서구의 국가에서처럼 이제 자유와 이런 평등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민주주의에서 다수와 소수의 그 대립은 이런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대립하다기보다는 과거에 권위주의에 만들어졌던 안보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경제 발전론,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수구 보수 세력과 또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운동권 세력, 일부 운동권 세력 또는 이제 민주주의 세력들이 이제 경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경쟁의 구도가 이제는 어떤 복지국가를 더 우선시하는 이런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 경쟁하는 이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이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워밍업을 이제 한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다수라는 게 얼마나 객관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 다수의 결정이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가 이 다수의 입장을 항상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다수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다수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정한 제도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곰곰이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인 시각에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민주주의에서 이 다수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한국의 선거 경쟁의 그 두 축이 되는 진보와 보수와 그 개념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개개인의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이 수업 시간은 상관없이 정치 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